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의 변종이 또 동시에 대유행할 가능성도 지금 그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좀 위생과 방안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얘기 전에 얘기한 대로 오늘 한 번 더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이란 등의 악의 축과 싸우겠다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인데 세계의 여론은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차갑죠. 우리나라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또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 블로그에 기사랑 첨부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거 한번 쭉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싶은 분들은 제 블로그에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지금도 이번 주에도 상대도 안 되는 하마스를 초토화시키면서 민간인도 몇 배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사망자가 1022명, 10,000명 넘었고요. 어린이가 4,100명이 넘게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가자지구 사람들은 절대 밖으로 빠져나갈 길도 안 열어주고 있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중 국적을 가지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만 가끔 몇십 명씩 이렇게 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군인, 민간인 다 합쳐가지고 대부분 90%가 민간인이라고 하죠. 10,000명이 죽는 동안, 어린아이가 4,000명이 넘게 죽는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31명밖에 안 죽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은 연일 더 이제는 예전처럼 미국, 이스라엘 눈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양심 선언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구스타우 유엔 총장이 아주 자기 총장직을 걸고서 양심의 소리대로 아주 목소리를 요새 높이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이제 유엔의 인권 대표도 직접 가자지구 국경 현장에 와서 현장을 살펴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것은 전쟁 범죄다. 민간인까지 이렇게 학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차곡차곡 어차피 전력면에서 상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거의 미국과 함께 세계 1위의 어떤 국방력을 과시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찌끄만 해도 그 나라가 지금 민병대 수준도 안 되는 열악한 하마스 그쪽 다 지금 점령하면서 군사 쪽 그쪽 주요 요직 관계자들 다 하나하나 잡아서 사살하면서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란과 헤즈볼라는 처음 경고와 달리 개입 안 하고 생각보다 잘 참고 있죠. 사실은 이란 내부의 어떤 정치 상태하고 경제 상태가 지금 섣불리 전쟁에 끼어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원래부터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자기들하고 종파가 달라요. 헤즈볼라는 사실 이란의 명령을 받고 행동대원으로 움직이는 이슬람 무장 혁명 세력의 휘하 부대인데 하마스는 자기들하고 다른 순위파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전부터 무기나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 조금씩 해줬던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온건파가 아니라 무장으로 항거하는 그런 무장 세력이었고 그런 것들이 자신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도와줬던 거죠. 그리고 하마스는 알고 계시겠지만 드럼통 잘라다가 로켓포 자작해서 만들 정도로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이제 봉쇄된 섬 같은 그런 쪽에 있는 지금 정파인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해서 이란산 무기, 헤즈볼라가 받았던 무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하마스로 옮겨갔죠. 거기에는
예전 이란과 친하게 예전부터 지내왔던 북한산 무기도 끼어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했던 작전이 자꾸 이란이 뒤에서 이렇게 미리부터 무기 대주고 헤즈볼라가 대주고 북한이 다 대주고 자기들이 작전 승인해서 뛰어든 거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사가 처음부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많이 나왔죠. 교묘하게 좀 이렇게 논점을 흐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론을 살짝 선동하는 그런 기사들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외신들이 정말 미국 백악관이나 국방부 가서 FBI에 가서 정말 그 말이 맞냐 이런 기사가 하면은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아직 그런 거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다라고 한 발씩 또 슬쩍 뺐죠. 그렇지만 한번 선동당하고 크게 보지 못하고 교차 검증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중들은 점점 그렇게 여론이 의도한 대로 누군가가 의도해서 조작하고 선동하는 여론대로 자기들의 가치 기준이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어린이의 방 침대 밑에서 하마스 터널이 연결된 걸 발견하였다. 이거 봐라. 이런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 병원이나 학교 시설 등을 위장 방패로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그로 인해서 그 땅굴 입구에서 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과 환자들까지도 결국은 다 한통속이니까 같이 폭격을 맞아 죽어도 무방하다라는 파시즘이나 하던 선동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하마스의 만행은 당연히 비난받고 응징당해야 될 마땅한 범죄들이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만행 역시도 똑같이 비난받고 저지받아야만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모두가 하마스하고 똑같다, 동일시하면서 인종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차별하고 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나 존엄성은 무시해도 좋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100년 전에 20세기 초반에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유행했던 민족주의, 국수주의, 우월주의,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군국주의 등에 기반한 파시즘들이 하던 주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 중동에서 벌어지는 스페인 내전의 데자뷰라는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자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손을 잡고 스페인 내전에서 이 파시즘에 항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 스페인의 공화파를 지지하는 걸 거부했었죠. 왜냐하면 당시 근대로 넘어오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거대 금융 세력들은 바로 그쪽에 정치권에 압력을 넣어서 스페인의 공화파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인데요. 그 이유는 스페인의 공화파 안에 있던 세력 중에 사회주의 세력이 바로 자기들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매번 주장하던 그런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큰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그러한 새로운 학파들이 모두 소멸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내전이 끝나면서 바로 연이어 터졌던 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었는데요. 사실상 이 2차 대전이라는 거는 왜 일어났냐면은 이런 구시대의 기득권 체계를, 즉 왕과 귀족과 영주와 소수의 그런 지배체제가 모든 부를 거의 독점하고 있던, 그리고 모든 문화와 지식도 독점하고 있던 나머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소장농이자 노예이자 백성이자 평민으로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하지만 제대로 교육은 받지 못하고
온전히 자신과 가족들의 의식주 하나만 건사하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큰 욕심이 되는 그런 불평등한 사회였지만, 그런 기득권 체계를 이제는 농업시대가 아니라 산업혁명을 거쳐 공업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이 그 당시에는 영주이고 농장주이고 목장주였지만 20세기로 건너오면서 공장이 생기고 증기기관에 의해서 방직공장이 생기고 자신들은 자본가가 되었고, 또 오랜 금융세력과 결탁을 해서 은행가들이 탄생하였죠.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평등한 시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왕정인 모든 나라들이 공화당으로 공화국으로 돌아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기들은 또다시 일반인들을 잘 모르는 경제체제를 이용해서 대항해 시대, 식민주의, 제국주의 시대 때 그 뼈대가 아주 강하게 완성된 은행 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전히 전 세계의 경제적 부를 자기들만이 독점하고 자기들만이 그거를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득권을 가져오던 왕과 귀족과 군벌 세력 등은 이러한 사회제도의 개혁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그 당시 유럽 정치는 쿠데타를 맞이하면서 혼란하기 그지없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극심한 사회 혼란과 경제난을 거치는 과도기적 격동기 속에서 사람들의 분노와 박탈감, 편견과 증오도 극에 달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던 것이 바로 파시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기기관의 발명과 산업혁명으로 농장과 목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와 대지주들이 도시의 공장주로 새롭게 변모하였고, 그들은 자본가라고 불렸으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계급이 양반이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한 시민이 된 걸로 착각을 하지만, 과거 영주나 귀족 때 자기들이 소장농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새로운 경제체제, 새로운 공업시대에도 그대로 그들만의 부의 독점권을 교묘히 유지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예전 친일파가 해방이 되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지만 그들이 무늬만 바꿔서 친미파로 변해버린 것처럼, 결국 자본가와 은행가들은 새로운 시대 20세기에 와서도 경제 독점권을 자기들만 갖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공평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이 완성한 경제체제로서 이 기득권을 유지해가고 있었는데, 이런 거를 깨부수고 모두가 공평하게 부에 접근을 하는 사회체제로 옮겨가자라고 가장 극렬하게 주장했던 자들이 그 당시 이념파 중에 바로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은 당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이상적이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일부 최첨단을 달리며 미래를 바라보던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은 크게 동조했던 반면에, 당장 현실을, 속세적인 현실을 살아야 하는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동감을 얻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가와 사회에 왕당파, 귀족파, 지주, 공장주, 은행가, 자본가, 새로운 평민, 시민, 민주주의파, 사회주의파, 무정부 이상주의자들, 국민파, 공화파, 카톨릭 종교주의자들까지 다 제각각 앞으로의 사회는 이런 쪽으로 변해야 된다, 너희들의 얘기는 틀렸다라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립하고 분열하던, 정말로 당시의 혼란한 사회상에서 그 갈등이 극에 달해서 터졌던 것이 스페인 내전이고, 그것은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는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터질 수밖에 없었던 세계적인 갈등, 즉 제2차 세계대전을 앞서서 일어난 그 축소판 리허설이었던 것입니다. 세계대전을 치른 이후에 인류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서 그 많은 이념들 중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쟁의 막바지 즈음에 인류는
새로운 프로메테우스의 불, 바로 핵무기를 개발해내게 됩니다. 여전히 영국,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는 그 사회를 꽉 잡고 있는 자본가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 이후에도 그 사회주의 불온 세력들을 모두 숙청시켜서 다시는 일반인들이 은행 자본가들이 독점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 노예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속고 있는 점, 그 안에서 사실은 예전부터 부와 기득권을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그 세력들이 20세기에 자본가와 은행가로 탈바꿈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이쪽을 제일 많이 알고 또 이쪽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독점하고 장벽을 높여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평하다고 믿게 만들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세계를 경제 식민지로 부리고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1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연준이죠. 이렇게 자본가 세력과 은행가 세력들의 가장 큰 민간 사조직 단체인 연준이 그때부터 미국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치, 문화계의 주요 인물들 중에서 이러한 사회주의 이론, 공산주의자들의 이론, 모든 경제도 일반인들한테 평등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꾸준히 미국 정부와 정보부, FBI 등의 압력을 넣어서 그런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꾸준히 만들어 왔고 또 그 사람들을 실제로 감시해 왔다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전 세계에 유럽과 미국의 선진 지식인들이 많이 퍼져 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실망할 만한 일이 생기죠.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미 소련은 애초에 사회주의 혁명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변형시키면서 공산주의는 아주 암적인 사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순진한 지식인들은 그걸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소련이 독일 나치하고 손을 잡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이 소련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게 되었죠. 또한 당시 유럽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시 이거 봐라 하면서 그때부터 잘 모르는 무지한 대중들한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란 것이 이렇게 독일 파시즘과 소련이 손잡은 걸 봐라. 결국은 얘네들은 독일 파시즘과 똑같이 나쁜 놈들이라 라면서 같은 프레임을 씌우면서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온 세력,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국 세력으로 열심히 여론을 조장하고 매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후에는 그렇게 지구상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고 더욱더 사회주의 이념이 앞으로 자본주의 세상을 침범하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때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했던 모든 정치인, 지식인, 문화인들을 모두 사상조사하듯이 인민재판하듯이 싸그리 훑어내서 사회적 매장을 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메카시즘 광풍입니다. 그때의 선전 포스터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내일인가?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 침략 아래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나라가. 선동하는 포스터였죠. 이때 마침 전쟁 중에 핵무기를 개발하던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당시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영웅이 되어 있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도 과거 그가 전쟁 이전에 스페인 공화파를 후원하는 지원금을 매번 보냈던 점, 또 그의 부인과 형제 등의 지식인들도 모두 전쟁 이전에 공산당에 한때 입당했던 전적이 있었던 점, 또 오펜하이머 자신도 종종 대학 교수 시절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하는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였고,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과 가난한 민중들이 이 불공평한 경제 시스템에서 권리 찾기 시위 등을 하는 것들을 지지했던 점, 그래서 자본가 세력들이 홀로 부를 독점해 나가는 또 다른 이 잘못된 체제를 비난해왔던 점들은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오펜하이머 박사를 그들 사회의 암적 세력이자 소련의 미국을 팔아먹으려 했을지도 모를 매국노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얼마 전 개봉했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안에서 이렇게 오펜하이머 박사가 전후의 메카시즘 광풍 때문에 대중들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심리적인 수모를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이지만 영화의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모두 다 이런 이념적인 사회에서 메카시즘 광풍으로 사실 나쁜 의도가 있지 않고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시대의 조류가 변해가면서 한때의 미국 영웅이 이념적으로 사상 검증을 강요당하면서 몰락하는 그런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의외로 이런 배경 지식을 모르고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영화가 뭘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지 불평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 봅니다. 이처럼 구시대의 신분사회를 이제 드디어 20세기 와서 탈피했음에도 세상을 계속해서 독점 지배하고 싶었던 금융 세력들은 전쟁 이후에도 2차 대전 이후에도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것을 아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했고, 이후 오펜하이머의 친사회주의적 행적들이 연루되면서 오펜하이머 박사는 사상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만인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모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전에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고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던 지식인들은 사실 아주 많았었고요. 심지어 당시 대학 교수진의 절반 정도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론선동과 이미지와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불온 사상을 모두 없애는데 결국 미국은 성공하였고요. 마침 공산주의 진영인 소련 안에서도 독재자들이 이 사상을 변질시키면서 애초에는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꿈꾸었던, 출발은 좋았던 사회주의는 이제는 아주 고약하게 변질된 가장 나쁜 사상이 되어서 그대로 세상에서 사장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또한 그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이상향에 근접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도 지금 사실상 전후에 아무런 다른 이념적 경쟁자 없이 현대사회에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의외의 순작용도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누리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백 년을 이어온 경제 독점 세력들의 사회 지배구조, 나아가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져서 미국을 지배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기축통화 체계 안에서 경제 식민지로 부리는 민간 금융 세력, 연준과 그 관련 세력들은 21세기가 된 지금도 여전히 지구에서 일반인들과는 계급이 다른 상위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에게서 매번 알게 모르게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과 곡물, 소장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 내전에서 90년 가까이 지났지만 드디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터졌고요. 이것은 사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통화 패권을 다투는 금융 세력이 이대로 그들의 독점 달러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이 경제 세력이 지금의 전쟁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정치적으로 드라이브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과거 스페인 내전 때처럼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을 구해야 하는 인간 보편적인 공동 가치를 저버린 채 금융 세력이 자신들이 세계 지배체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걸려들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를 동일시하면서 무차별 학살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파시즘적 행태를 눈감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거 스페인 내전에서 파시즘이 죽였던 게르니카 시민은 그 당시 1,000몇백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미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많은 세계인들이 그간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되살려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연일 쉬지 않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을 역시 지금도 짱짱하게 지배하고 있는 금융세력은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위를 또 이슬람 테러 조직과 연동시키거나 미치광이 살인마들과 연관시키면서 과거 1950년대 메카시즘 광풍 때 미국 안에서 모든 사회주의 친화적 지식인들을 공산당 매국 세력과 동일화시켜가지고 그들을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시에 유대인 세력이 이미 점령해버린 서구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계의 힘을 이용해서 과거 그때 했던 것과 똑같은 압박을 지금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세계 각각 런던, 파리, 브뤼셀, 유럽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일에서도 휴전을 촉구하고 반유대 시위가 이번 주말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폭력을 찬양 선동하는 건 금지돼야 되고 그것은 테러 집단인 하마스를 칭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내에서 이미 반유대주의 사건은 작년 한 해 일어난 것보다 이번 달 들어 한 달 동안 3배, 4배가 더 일어났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 미국 청년들 간에도 서로 간에 어느 쪽이 옳냐, 대학 캠퍼스, 학교, 지역사회에서 서로 간에 견해가 다른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이른바 새로운 젊은이들 간의 문화전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또 하버드대 출신 유대인 동문 1,600명이 학교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학교 안에서 대학생들이 반유대주의 운동을 하면은 자기들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학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번에도 또 유엔의 고위 간부가 유엔에서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무고한 학살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비판했더니 미국과 서구 세력이 그 주요 지지권을 잡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와 심지어 유엔 안에서도 날마다 자신에게 침묵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주장 철회해라 하면서 날마다 압박이 이어져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고발하고 내부 고발자처럼 뛰쳐나온 게 어제의 뉴스입니다. 사실 유대 세력들, 금융 자본가 세력들이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와 기업가들만 선별적으로 도와주고 또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죽하면 월가 금융 세력이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맘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오펜하이머 영화를 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초반에. 즉 미국의 양자역학을 처음 들여온 오펜하이머 역시 이미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부터 자본가들을 공격하고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사회주의 집회 등을 두둔하였다는 이유로서 그 학교 안에서 또 학계 안에서 교직사회에서 많은 승진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의 친한 동료 교수들이 매번 이러한 점을 걱정하면서
그러지 말고 기득 사회주의자들과 거리를 두고 기득권 시스템과 타협할 것을 계속 조언합니다. 유대인 세력과 잘 지낼 것도 조언하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오펜하이머 박사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정에서 특혜를 받고 태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자신보다 훨씬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행동으로 그것을 바꿔보려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 후에 독일과의 경쟁에서 무엇보다도 원자탄을 빠르게 개발해야만 했던 것이 급선무였던 미국이 이런 오펜하이머의 그런 사상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맨하탄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모시게 될 때, 그때 그의 친한 지인들은 조심해라. 결국 그들은 당신을 필요할 때만 이용할 거고 나중에는 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계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자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사실 금융세력이 미국을 그리고 서방세계 전체를 실제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그 안을 움직이는 자본주의 제국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보통 전쟁이 터진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는 아무도 안 사주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는데 이것이 단기간에 가장 빨리 팔리게 됩니다. 주로 이 채권을 누가 사줬냐? 미국 지방정부와 미국 금융사들이 매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8일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스라엘 채권 판매기관인 이스라엘 개방공사를 인용해서 지난 4주 동안 10억 달러어치의 채권이 모두 판매됐으며 완판되었으며 이는 단기간에 판매된 이스라엘 채권 중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채권은 주로 미국 지방정부와 미국 금융사들이 매입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대통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기로 유명한 풍우나 일론 머스크조차도 예전에 거대한 유대 금융세력의 압박 앞에서는 금방 꼬리를 내린 전력이 있습니다. 예전 기사인데 보시면 한때 유대인 인권단체를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인권단체들이 자꾸 자기가 인수한 트위터, X 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자기도 참지 않겠다고 나선 거였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게임임을 알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 당시 서방세계에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던 이 히틀러의 버금가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도 약간 아부를 하면서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머스크가 지금의 모든 반유대주의 성향에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꼬리를 흔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지금 스스로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시대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예전이 중세 마녀 사냥 시대의 그림을 보시죠. 이 당시에 이 앞에 있는 종교 재판관이나 성직자, 그 지역의 지식인은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발전한 학문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을 두루 섭렵한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에 가장 많은 지식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너는 마녀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 고통 속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나한테 애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최신 신학 이론에 의하면 만약 네가 진짜 마녀가 아니고 신의 자녀라면 우리가 아무리 잔혹한 고문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신의 권능으로 다 이겨내고 끝까지 나는 마녀가 아니다, 무고하다라고
죽을 때까지 신성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학에 적혀 있고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게 맞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리는 당신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결국은 그 사회의 주류 기득권의 꼭두각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우려했던 이란의 개입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간인의 희생과 참혹한 비극은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요청은 솔직히 저희에겐 좀 이상하다. 이란은 지금까지 이번 전쟁의 일부였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한테 계속 끼어들지 말라고 한다. 마치 우리가 개입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 미국이 전쟁에 사실 직접 참여하고 있고 군사를 지원해주고 있고 돈을 대주고 있고 중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두 국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동에서 전쟁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획책하는 건 미국과 이스라엘을 뒤에서 주종하고 있는 거대 금융 세력이겠죠. 스페인 내전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도록 일부러 방조했던 목적에 의해서 그 당시 금융 세력이 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난 시간 동안 몇 번의 인질 석방 협상을 시도하면서 전쟁을 일시적으로 교전 중지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찾을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네타냐후는 만약 하마스가 완전한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거래로 나설 경우에 이대로는 그들 이스라엘의 공습이 중단되고 국제 여론에 밀려서 휴전이 이루어질까봐 그래서 매번 하마스한테 네타냐후는 무리한 협상 조건을 내걸으면서 아예 휴전의 여지를 줄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끌려간 인질들의 가족들한테 그 고통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예전부터 3일 휴전 조건 등으로 미국인 등 12명 정도를 석방하는 걸로 맞교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카타르가 중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타냐후는 헛소문이다. 완전한 인질 석방하고 하마스가 항복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휴전 같은 거 안 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결국은 피랍자 가족들만 애가 탄다 이겁니다.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 이스라엘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타협은 없다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지금 애가 타는 겁니다. 기사가 또 하나 나왔죠. 폭로 기사가. 이 기사들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가 전쟁 초기부터 사람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협상 기회를 수차례 걷어찼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임시 휴전하면서 잡아간 인질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마스가 제안을 3차례나 했는데 다 뿌리쳤다는 것이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전쟁 초기 그리고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던 직전과 그 직후다. 결국은 그때 제일 많은 사상자를 낸 시기들이다. 네타냐후가 협상에 조금만 욕심을 접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다면 그때 많은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됐을지 모를 일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점점 더 미국을 향한 여론의 압박도 날마다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비판 때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미국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라는 미국으로 향하는 분노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의식한 미국은 국무장관 외에 대통령까지도 직접 전화로 네타냐후와 통화를 하면서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적 휴전을 권고했다고 하나 네타냐후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한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를 완전히 이스라엘 지배하에 두는 그런 재점령을 국제협약을 무시한 처사로 하겠다 하니까 미국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드디어 마침내 여론에 밀려서 그런지 일시적 교전 중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 탈출을 위해서 매일 4시간 동안만 가자지구 북부에서 교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이번 조치가 당장 휴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겨우 하루 4시간 틈을 주는 3일, 그것을 또 3일 동안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자꾸만 자신의 더러운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인종청소와 극렬 시오니즘이죠. 전쟁 후에도 계속 가자지구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여론의 압박을 받을 때 자신의 어떤 또 우월한 거래자의 조건을 되찾기 위해서 앞에서 총대를 메고 서방 국가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다.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도 다 얘기한 거죠. 이 국가들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휴전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국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모두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미국 눈치 봐서 차마 못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그 핵 감축 협의에 반발해서 자기들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것처럼 경제 제재를 하게 되어 있죠. 이란도 그렇게 제재를 받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암암리에 쟤네들은 밀반입해가지고 핵무기 개발했을 거야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 간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핵 사찰 받아라, 조사하자, 정말 니네가 그거 우겼냐? 그러면 경제 제재 받아야지 하고 똑같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한 것은 미국이 뒤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관들이 존재를 인정하는 핵무기 문제 역시도 조사돼야 된다.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피해가지고 밀반입된 핵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로 위협받는 모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한다고 또 이스라엘 아킬레스건, 미국 눈치 봐서 아무도 못했던 지난 몇십 년 동안 못했던 얘기를 이 사람은 이번 기회에도 꺼내고 있네요. 우리는 고대와 중세, 근대 봉건주의 사회까지 오랜 시간의 역사를 거쳐서 비로소 일반인들도 제대로 권리를 찾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현재 문명사회로 드디어 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상 인류 역사를 길게 본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이상적인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겨우 구시대를 탈피하고 과도기적 흐름 100년, 200년 사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새로운 시대를 대체하는 이념은 뭐가 좋을까? 사회체제는 뭐가 좋을까? 경제체제는 뭐가 좋을까? 하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념들이 탄생했었고 그것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겉으로는 분명 진보한 자유민주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취가 보장된다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은 오랫동안 이어온 경제 금융 세력이 짜놓은 판 안에서 계속해서 경제 식민지 상태로 피지배 계급으로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불만과 현실을 대중들이 자각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대중들의 관심을 상품에 대한 탐욕을 자극하는 광고들, SNS들, 또 모든 문제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감각적인 문화들에만 취하게 만들면서 여전히 경제 심장부의 최고 접근 권한은 그들끼리만 공유하고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다시 또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전쟁을 자신들의 입속에 맞춰 이용하기 위해 많은 민간인들과 어린아이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길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의 주요 권력들은 그들에게 잠식당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바꾸려면 그리고 과거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 인류 전체가 개개인 전체가 좀 더 우리 집단의식의 개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싶은 대로 조종하려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가르쳐주는 제1의 최선의 공정가치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양심의 소리로 듣고 그러고 또 다른 정보들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공정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념이나 종교, 인종이나 보복을 떠나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당장의 무고한 어린아이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더 이상 과거 우리가 했던 잘못처럼 이교도의 자식들은 신이 선택한 사람도 아니며 그래서 짐승처럼 대우하고 차단하여도 정당하다거나 혹은 특정 인종과 세력의 일부 잘못을 가지고 그들 전체를 말살시키고 인종청소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큰 실수들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주말 사이에 또 하나 나왔는데 팔레스타인에서 100만 유튜버를 꿈꾸던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자기가 관심사를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마이크를 들고 영상을 찍고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주변에 마을 사람들, 어른들, 친척들이 같이 영상을 꾸미는데 인터뷰도 해주고 도와주고 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족이 9명인가 10명인가 됐는데 이번 폭격에서 모두 일가족이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물론 죽고요.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기 전에 만들어놨던 채널에 지금 구독을 눌러주면서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봐주고 하면서 지금 이 아이가 죽은 후에 비로소 100만 유튜버의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현재의 지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옛날 비록 페이크 다큐이기는 하지만 1960년대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귀국하던 윤복희 씨에 대해서 계란을 투척하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입고 온 짧은 치마 길이의 불쾌함보다는 거대한 세계 조류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의 흐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하려 했던 모습입니까? 당시 1967년 미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윤복희 씨는 외국에서 세계적인 여성 해방과 평등, 인권의 조류를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 서구에서는 그런 의미로 유행하고 있던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세계문화 조류의 흐름이나 시민의식, 인권의식의 개화에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우리나라의 집단의식은 단지 그녀의 짧은 치마 길이 때문에 굉장한 불쾌감을 가지고 나라와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분노한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뒤에 드러날 때 사실은 신세계백화점에서 당시에 윤복희 씨의 미니스커트를 주제로 해서 CF를 만들기 위한 그래서 의도적으로 설정하고 찍은 페이크 다큐임이 나중에 후에 밝혀졌지만 인터넷이 없던 당시에는 이 얘기가 그대로 전국에 사실로 소문이 퍼지면서 그 후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의 정보들은 윤복희 씨의 미니스커트가 앞으로 이 나라를 망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미니스커트를 옹호하고 입으려는 여자들은 모두 다 사회 불온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최대한 억압시키고 금지시켜야 한다고 혹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엔 안에서 사표를 던진 이 인권 변호사 출신의 고위 간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전쟁을 비판하니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하는데요. 유엔에서 수십 년을 일했지만 그만둔 이유는 유엔 내부에서 침묵하라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압박이었어요. 유엔 자체는 아주 손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의 여러 정부와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밑에 있는 거대 금융 세력들이죠. 지금 내가 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비판과 공정을 향한 이 목소리들이 더욱 커져서 국경과 국적,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인권과 평화로 이어질 때 그때가 돼야만
이 광기가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권력이 큰 전 세계의 정부들은 이미 이런 식으로 공정 가치에 대해서는 부당한 입장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개개인이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공정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러한 시민사회가 자기가 볼 때는 가장 큰 희망일 뿐 아니라 유일한 희망이라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행복하세요.